안녕하세요. 예술세계에 숨어있는 이야기 라디오 금천 진행자 김문주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 유명해진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생전에 이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죠. 사후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이 화가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는 이리도 유명해졌을까요? 그는 생전에 너무 가난했으며 물감 살 돈도 없고 모델을 쓸 비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여 수많은 그림을 남겼으며 서로 아껴주었죠. 하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지금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러빙 빈센트는 2017년 11월에 개봉을 한 빈센트 반 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5년이 넘게 120여 명에 넘는 화가들이 무려 6만여 장의 유화로 그렸는데요. 세계 최초로 손으로 그린 유화 장편 애니메이션이며 영국과 폴란드 2명의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죠. 고흐의 화풍을 최대한 재현해내어 개봉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한 고흐의 유명한 작품들로 그려진 유화들이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오마주하는 연출로 생생하게 펼쳐지죠. 이러한 아이디어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만든 영화는 여러 평론가들이 호평을 내렸고 영화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전체적인 구성은 고흐 자살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는 추리극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종결부에 다다르면서 의문스러운 죽음을 추리하기보다는 고흐의 일생을 담아낸 헌정사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는 큰 반전 없이 잔잔하게 진행되고 거친 느낌의 수작업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고흐의 전체 일생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집중했으며 고흐의 주변 인물들을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이 있습니다. 영화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고흐가 그렸던 그림의 모델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죠. 영화의 제목인 러빙 빈센트는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그의 서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목회자를 꿈꾸기도 했으나 공부보다는 주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처음부터 화가는 아니었고 그림 판매상, 가정교사, 선교사 등 여러 일들을 했죠. 그리고 27세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고흐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동생 테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테오는 파리에서 유능한 그림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죠. 유일하게 형의 재능을 인정하고 형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아껴줬던 동생인데요. 고흐는 동생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하고 그림을 그렸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별했던 형제는 서로를 끔찍히도 생각하였습니다. 1888년 겨울, 고갱과 지내던 고흐는 고갱과 심하게 다툰 후 스스로 한쪽 귀를 잘라 피 흘리고 누웠습니다. 그가 귀를 자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무렵 동생 테오의 편지에서 결혼한다는 말이 있었고 테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지원해줄 경제적인 부분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이 되었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에서 귀를 잘랐다는 것과 또는 고갱과 싸워서 잘랐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국 고갱은 고흐를 떠나고 고흐의 정신 발작이 시작되어 정신병원의 반복적인 입퇴원을 계속하게 되죠. 그렇지만 고흐의 작품 활동은 계속 이어갑니다. 1890년 7월 어느 날, 한 남자가 황혼이 지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오베르의 중심가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척한 남자는 총상으로 피가 흐르는 배를 움켜쥐는데요. 그는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였죠.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왜 그가 총상을 입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화가 빈센트 반 고의 죽음 후 1년. 그의 그림을 매우 좋아했던 우체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반송되어 온 편지들을 다시 전달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반송된 편지들은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러나 테오는 형 빈센트가 죽은 지 6개월 후에 사망하여 그 편지를 받을 수가 없었죠. 바비킴의 사랑 그놈을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빈털터릴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은 그 자리로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때문에 살고 추억에 울어도 늘 너를 잊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숨을 삼키는 마음을 삼키고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든다 사랑해 널 사랑해 목이 메어 불러도 너는 듣지 못할 그 한마디 고개를 떨구면 사랑 앞에 난 또 서 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도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도 모른 척 해도 날 잊는 태도 사랑은 다시 또 온다 그래 아직 내 가슴은 믿는다 사랑은 다시 또 온다
37세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나 복부에 부상을 입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 이틀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체부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은 반송된 편지들을 다시 전달하러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장소로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빈센트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가 살았던 마을의 여관, 주변 식당과 주점을 찾아 돌아다니는데요. 거기에서 빈센트를 그리워하는 여인,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지인, 그리고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사를 만나서 여러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의 생활에 대한 주변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의 죽음을 알아보던 중 의문점을 생기게 됩니다. 빈센트의 죽음에 대한 주변인들은 모두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자살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빈센트의 삶을 알게 되죠. 그의 죽음에 얽힌 여러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것은 죽음의 사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전의 삶을 듣게 된 것이었죠. 빈센트의 일생을 추적하며 총은 어디서 났는지, 원한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따라갔는데요. 어느새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살로 보기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죠. 이는 빈센트에게서 권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배에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체부 아들은 빈센트 죽음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가지고 그의 부검의를 찾아가는데요. 부검의는 그의 부검 당시 자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살 시도의 결과로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거죠. 보통 자살은 머리나 입에 총을 대거나 또는 심장에 대고 총을 쏜다고 하는데요. 그처럼 배에 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배를 쏘았다면 총알이 관통되었을 텐데 관통하지 않았고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서 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과학적인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범인을 잡을 수 있었겠죠. 아마도 빈센트는 범인을 감싸주고 싶어서 자살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지요. 영화에서도 빈센트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지만 총 쏜 자를 감싸주며 자살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듯이 이어나갑니다. 빈센트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면서 여기저기 캐묻고 다니는 우체부의 아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편했죠. 급기야 언쟁과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빈센트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그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아냐고 반문을 받습니다. 특정 인물과 사건이 빈센트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살이든 타살이든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불행을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끝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러빙 빈센트의 영화는 고흐의 개인사를 치밀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을수록 더욱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 대부분의 사건들은 실화이며 실존했던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영화는 화풍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구분했는데요. 과거의 회상 장면은 사실적인 화풍의 흑백 화면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평면적이며 다채로운 색채로 고흐의 화풍을 재현했죠. 세세한 붓터치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전반적인 색채가 화려하고 밝습니다. 영화의 엔딩에 삽입된 빈센트라는 곡은 유명 작곡가가 고흐의 전기를 읽고 영감을 얻어 작곡한 헌정곡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러빙 빈센트의 영화에는 고흐가 남긴 명작 130여 점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다 보면 반가운 그의 작품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는데요. 제작자들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흐의 작품들 대부분이 각기 다른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영화 스크린의 크기에 맞추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크린 크기에 맞게
고우의 작품 중 일부분만 그리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은 상상하고 덧그려서 규격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공들인 영화인 건 확실합니다. 또 놀라운 점은 일본의 인상적인 오프닝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체부 아들은 편지를 부탁한 아버지에게 돌아와 빈센트의 편지 사본을 읽어주는데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바닥 중의 바닥 인생이지만 언젠가 자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편지 속에 빈센트의 다짐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영화는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 금전의 김문주였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